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KDI가 0.8%로 올해 성장치를 내놨습니다. 성장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 수치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KDI라는 곳은 단순한 one of them 연구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 직접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부 국책기관인데요. 우리나라 국책기관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서 올해 성장률 0.8%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지난 2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조금 반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좀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고 일부 외국계 기관들은 한국 경제 최악의 상태에서는 탈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 연구기관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올해 전망은 어둡다. 0.8%라는 성장은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따른 잠재 성장률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우리 능력껏 마음대로 발휘도 못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냐면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전국 혼란, 또 그로 인한 외국인 자본의 이탈, 이 현상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올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에 상당히 타격을 줬고 2분기 이후로 조금은 회복되고 있지만 연간 전체로는 여전히 1% 미만일 것이다. 거기다가 관세 협정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8월 7일부터 상호 관세 우리가 15%씩 무는데 상반기에는 관세 공포는 있었지만 실제로 관세를 물은 것은 거의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 타격도 이번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또 가장 큰 이유로는 건설 투자의 부진도 꼽혀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관련 여파도 있고 건설 투자가 8%나 또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서요 GDP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수출이지만 투자 부분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와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큰데요. 예.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설비를 사온다든지 이런 건설 투자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3.9%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수년 전에 약 한 2, 3년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되니까 너도 나도 집을 짓자. 그런데 집 지을 돈은 없으니까 무담보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 이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데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나는 업체도 문제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업체도 타격을 받아서 추가로 지금 돈을 빌려주기 그런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 지금 서울의 아주 일부 지역만 부동산 경기가 반짝할 뿐이지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건설 투자가 많이 났으니까 이 부분에서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완전한 발돋움은 좀 어려울 것이다. 자, 올해 8.1%나 급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건설에서 마이너스 8.1%가 되고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 안 되고 0.8%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 다른 부분이 선방하고 있다. 특히 수출 쪽 지금 나름대로 아직은 선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 건설 투자가 한국 경제에 아픈 손가락, 아픈 고리로서 저 대목을 어떻게 혁파하느냐 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됐고 앞으로 우리 그런 경제에 미칠 요인 같은 것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KDI에서는 올해 바닥을 친 다음에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1.6% 정도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자, 우선 올해가 좀 침체되면 분모가 낮으니까 그 분모, 올해 성장률을 분모해 놓고 내년을 이렇게 잡다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수출 증가율에서요, 2.1%로 굉장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예. 특히 지금 반도체 부분이 빠르게 전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 압력에 따른 거기에 이 관세 추가 부담은 물론 우리 경제의 악재일 수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업체들이 이 대목에서 수출도 더 늘어나고 단가도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요인들은 하나의 호재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 안정, 정치 안정 기류를 타고 외국인 자본들이 조금씩 그리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대목도 성장률을 올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뭐 최근에 한 추경을 통해서 민생 소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대목도 0.1% 정도는 GDP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년에는 조금 회복인데 그러나 내년에 1.6% 성장도 사실 우리가 소망스러운 2% 이상 성장에는 여전히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재계는 물론이고 각 경제 주체들이 좀 더 신경 바짝 차리고 좀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고용 지표도 보면 7월에 취업자 수가 발표됐는데 17만 명 가량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취업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감소한 것보다는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요. 예. 요게 늘어난 게 지난달보다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경제의 선순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늘어주는 것이 현 우리 거시경제 모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학계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17만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고용 증가율이 최근만 하더라도 20만 명 넘었던 적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몇 달째 계속 20만 명 아래에 10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안에 내용면에 있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고용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고 그렇죠. 또 고용직만 그 경험 있는 사람들만 뽑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 출자해야 되고 자본을 늘려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상당히 그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실업자는 사상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자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실업자 하면 업이 없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적 통계의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어야 되는 기본이고 본인이 한 달에 몇 번 이상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갖는 자, 그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자리는 없는데 포기했어. 그리고 절에 들어가 있다든지 집에서 방콕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로 안 잡혀요. 실제로요. 그냥 쉬었음이라고 발표하는 청년들 숫자가 많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실제는 실업자지만 경제 통계상은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0대 쉬었음, 그냥 쉬었음 이게 사실 우리 경제에 상당히 아픈 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면 국내 석유화학 시장 여천 NCC가 정말 부도 위기 가까스로 모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근데 이게 시작이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뭐 반도체 같은 일부 종목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요. 국제 전망도 좋고. 그런데 한때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석유화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요. 중동에서 석유를 사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에틸렌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도 좋고 또 노동력도 여기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 1위였는데 요게 3, 4년 전부터 설금설금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기예요. 왜냐?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석유화학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만들고 지금 덤핑 물량을 세계에 막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가격으로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대중적인 에틸렌 같은 건 하지 않고 전문 품목, 하이 테크놀로지 품목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적인 상품 가지고. 근데 중국 단가가 너무 떨어진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요. 이 러시아 석유 이게 팔 데가 없어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산 싼 석유를 사오지 않는데 중국은 싸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원가마저도 더 감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요. 또 하나는 중동발 쇼크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석유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들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챙겨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석유만 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석유 제품을 팔자. 이렇게 해서 사우디, UAE 등이 빠른 속도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게 중국과 지금 합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건국 이후에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던 이 석유화학 산업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LG화학이라든지 SK케미칼,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데는 최근에 부도 위기도 여러 번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롯데타워, 롯데월드 큰 빌딩 그거를 담보로 긴급하게 융자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지금 여천 NCC도 최근에 2천억 원 유상증자를 간신히 성공을 해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뭐 크게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석유화학이 관련 연관 산업의 어떤 유발 효과, 산업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 한국 경제의 이 석유화학 문제를 구조조정을 못하면 앞으로 큰 어떤 암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비상등, 빨간불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계 1, 2위 야놀자와 여기어때 정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짧게 짚어주시죠. 예, 역시 이런 플랫폼과 또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 사업자들은 이제 광고를 갑질한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광고를 한다든지 광고비 대가로 할인 쿠폰을 마음대로 소비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하루 지나면 바로 미사용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게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플랫폼 사업의 공정거래 절차를 바로 잡겠다라고 지금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좀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을 하고 또 시장의 감시 기능도 좀 높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